그 2024학년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의 내용은 임용 학습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에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이렇게 그 설명회를 좀 많이 경험하시려면 파일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건 이 학원 설명회, 저건 저 학원 설명회, 설명회 자료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학원 강사도 교재도 있지만 프린트물이 제공돼요. 항상 파일을 들고 다니시고, 자, 학습 가이드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쭉 넘어가세요. 뭐 제도나 정책의 변화라든가 난이도, 또 채점의 명확성, 이런 것들 좀 넘어가시고, 자, 프린트물 5쪽을 보시면 국어교육론 학습법이 두 번째 항목에 있고, 그 다음 12쪽에 보시면 문학학습법이 있어요. 자, 이 국어교육론 학습법하고 문학학습법은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 대비 효과가 좀 뛰어나다. 그 효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어교육론은 첫 번째, 국어교육론의 개념 및 이론이 있습니다. 그 개념과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1번에서 나오는 개론서에서 활용된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1번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개론서 및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개념의 정리와 이해의 바로 윗부분에 개념 및 이론의 자동화, 내면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독서 교육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동화. 오토마티제이션은 보통 신체 기능을 사례로 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체 기능이 숨 쉬는 기능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아니면 답변? 어려웠을 거야. 그치? 근데 엉덩이 한 대 때리고 울기 시작하면서 숨 쉬는 기능이 어때요? 이제 훈련이 되겠죠? 처음에는 힘들어, 당연히. 처음에는 힘드니까 의식해야 돼. 여기서 숨 쉬어야 돼. 여기서 숨 안 쉬면 다치고. 그리고 어느덧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물의 소화 기능 있죠. 위 움직임. 이게 내가 의식하면 움직이고 의식 안 하면 안 움직여버리면 살 수 없어. 의식의 작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행위나 반응을 자동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거. 자동화라고 하는 거. 이해했어요? 신체 기능에서 오는 사례를 들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반복 숙달의 행동, 어떤 행동을 반복 숙달을 통하여 의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통제적 행동들을 취하는 것, 이걸 자동화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2 곱하기 3은 6. 이게 자동화예요. 원래 2 곱하기 3의 원리는 뭐가 돼요? 2 더하기 2는 6. 근데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통제적인 어떤 학습 행동들이 나올 때 이걸 자동화라고 하는데, 그 자동화의 개념을 국교로운 학습에 적용하면 이러저러한 개념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 숨 쉬듯이, 소화시키듯이. 이해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죠? 네, 스키마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동화예요. 그래서 자동화는 철저한 반복 숙달이 필요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국교론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암기가 어려운 과목이야. 두 번째로는 내면화 시켜야 돼. 내면화는 비고스키의 용어에 의하면 엄마의 말, 성인의 말이지, 성인의 언어를 아동이 자기의 언어로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인식 주체의 외부에서 존재하고 있던 어떤 대상을 인식 주체의 내부로 가지고 오는 과정을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내면화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국어교육론의 지식은 개론서에 있고 교육과정에 있어. 근데 이건 인식 주체의 우리의 외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념들이란 이론들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내 내부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상황 유연성에 따라서, 아, 이럴 때는 이 개념을 쓸 수 있어. 아, 이럴 때는 이 개념을 쓸 수 있어가,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 이걸 내면화라고. 그러니까 자동화는 무의식적으로 그 통제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내면화는 의식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개념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경향성들을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국교론은 하산해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쪽 부분에 어떤 개론서의 목차가 있어요. 다 개념이에요. 텍스트도 개념이지? 혹시 텍스트의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텍스트는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거나 학술적으로 정의 내려라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일종의 텍스트는 시줄과 날줄의 문자 언어의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옥감을 짜는 형식으로 시줄과 날줄로 엮어진 상태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자면 원숭이 삐리는 빨개, 문장이야. 빨간 것은 사과, 문장이야. 이렇게 언어의 단위들이 조직돼 있어. 근데 이게 텍스트일까? 왜 텍스트가 아니야? 원숭이 삐리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문장의 연속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텍스트가 아닌 이유가 뭘까? 이거 공부하신 분이야. 이거 공부하신 분이야. 주제 일관성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사과가 맛있다는 거야? 바나나가 맛있다는 거야? 기차가 길다는 거야? 하나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텍스트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집성, 통일성, 또 텍스트의 구조, 또 설명조 텍스트의 유형들, 이런 것들이 개론서의 목차들인데 모두 다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야, 임용시험 문제야. 이건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원래는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인데 어떠한 담화 상황이나 텍스트 상황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용 문제가 다음 중 텍스트의 종류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임용 문제도 아니야. 또는 이러저러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도 임용 문제가 아니야. 임용 문제는 특정한 담화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개념들의 적용을 묻는 거지. 근데 그 개념들의 적용을 묻기 전에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것은 개론서의 목차들이고, 독자 항목에서의 목차들은 스키마, 해독, 독해, 태도,
동기, 효능감 이런 개념들이 독자 항목과 관련된 개념들이야. 전부 다 국교로는 개념들로 돼 있어. 그러므로 이 개념을 내면화하고 자동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5쪽에는 평가원 임용 출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길어요. 이것은 임용 기출을 여기서 내겠다라고 하는 평가원 출제 매뉴얼 표예요. 근데 이것도 또 모두 다 개념으로 돼 있어요. 다. 결론. 개론서나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화법, 작문에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가 활용된다. 그 개념이나 용어를 내가 반복 숙달하여 자동화시켜야 되고 상황 유연성에 따른 내면화를 시켜야 한다.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몇 개월이냐? 1년이야, 1년. 근데 짧게는 언제 정도냐? 반복 숙달하고 내면화하는 그 시기까지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 6개월? 그러니까 딱 학원 강의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론 강의 정도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 정도 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스터디 팀은 그런 스터디 팀도 있어요. 매주마다 이제 수업 복습을 하는데 종이를 다 찢어. 그래서 거기다가 막 개념을 적어. 막 섞어. 접어가지고 하나 짚어. 그래서 이 개념 보고 읽어.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 인출한다고 해요. 인출. 인풋. 아웃풋. 아웃풋을 계속하는 스터디 팀이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웃풋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반복 숙달해가지고 암기도 안 됐지. 그지? 거기다가 내면화도 안 된 상태고. 근데 한 6월 정도가 되면 대충 그래도 진술할 수 있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이때 빠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력이 높다 이게 아니라, 이해력이 높다가 아니라 그 암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 성인의 일반적인 암기 능력, 파지라고 하죠. 파지. 망각과 파지. 그 파지가 수치나 통계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정도의 무의미 철자를 가르치면 몇 개 정도가 남게 되냐면 빵개가 남게 돼요. 빵개. 3일 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씩 한 3개 정도씩 무의미 철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10일 되면 완전히 무의미 철자는 내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나 없나요? 그러니까 파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축소하겠지. 대체적으로 보자면 6월까지야. 개념들. 그 다음 7쪽 부분에 보시면 교육과정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조작적 정의 내려보세요. 교육이란 뭐죠? 인간 행동의 기획적 변화라고 하는 게 조작적 정의야. 엄마 무릎 밑을 하에서도 교육은 가능해. 선배가 후배에 대한 교육은 가능해. 근데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국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마련된 거야. 통제되는 거고. 국가에 의해서 마련된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문서는 매년마다 수시 개정돼요. 매년마다. 근데 지금 7차까지는 10년 단위로 1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 왔다가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서는 수시 개정 체제로. 그래서 연도를 붙여요. 차수를 안 붙여. 그래서 원래 7차 교육과정 다음에 8차인데 8차 교육과정은 표현을 쓰지 않고 연도를 이제 붙이기 시작해. 그때가 2007. 2007년도에 개정됐다 이거지. 그 다음 2009. 그 다음 2012, 2015, 그 다음에 올해 2022.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출제 범위야. 근데 이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인 이 교육과정은 누가 봐야 하냐면 선생님들이 봐야 돼. 근데 선생님들 안 본다?
왜 안 봐? 교사지도서에 다 있으니까. 이번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대. 그래? 연수 받아야 돼. 지도서에 다 있잖아. 신입인 네가 갔다 와서 나한테 설명해줘. 국가 수준의 최상적 문서인 교육과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수험생들. 수험생들. 여러분들 현직 교사가 되면 잘 안 보는 거. 근데 아무튼 2022 교육과정까지 이 교육과정이 이제 초등학교는 우리가 포함이 안 됐지. 중1, 3,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다음에 고2 선택교육과정, 고2, 3이지. 그래서 중1부터 고2, 3까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일단 연도별로도 많고 또 한편으로 각 학교 단위별 그다음에 영역별로도 성취 기준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얘가 안 나와 있네.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냐면 화법, 독서, 작문이야. 원래 영역 명칭이 아니라 이건 교과목 명칭이에요. 영역 명칭은 듣기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이야. 근데 요 영역들이 가령 중학교가 10개씩 있다고 해봐. 그럼 몇 개야, 총? 30개고, 고등학교 1학년이 5개씩 있다고 하면 15개고, 그럼 고1까지는 45개고, 그 다음에 고2, 3이 선택교육과정이 뭐 합쳐서 한 20개 정도가 된다면, 총 합산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숫자가 적어도 70개 정도에서 많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개까지 됐었어요. 성취 기준이 100개. 그 100개의 성취 기준에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 개념들도 개론서의 개념 못지않게 임용출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들이 70에서 100개까지의 성취 기준들을 모두 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야, 이게. 국어교육론에서. 그러니까 개론서에 나오는 개념 및 용어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내면화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교육과정의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2의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도 문제고 이 정리가 적어도 언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체계적 정리가 그걸 외우는 거야. 성취 기준을 외우는 거야. 성취 기준의 순서도 외우고 그 성취 기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6개월 동안 안에서 모두 다 정리하셔야 돼. 두 가지야. 하나는 개론서에 나와 있는 학술 용어들을 내면화시킨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 정리만 하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정리한 교육과정을 또 내면화시켜야 돼. 외워야 돼. 그 내용이 8쪽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9쪽에는 뭐 국어교육론 학습을 위한 팁 정도가 있는데 그 9쪽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10쪽에 이론적 지식의 체계적 정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걸 맵이라고 부르죠. 맵. 여러분들이 이 맵이 아마 올해 특강 시간에 제가 이 맵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고 또한 1월 달부터 필요한 부분은 이 맵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 맵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야. 맵과 같은 형태로. 근데 혼자서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이 맵을 제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금년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설명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르는 장소를 갈 때, 그 모르는 장소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소야, 주소. 그치? 근데 그 주소의 역할이 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쪽 부분에
결과 중심 접근 방법, 장르 중심 접근 방법, 뭐 과정 중심 접근 방법, 맥락 중심 접근 방법, 이렇게 이제 그림이 크게 반원 형태로 4가지가 있잖아. 고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봐. 어떤 화두를 주냐면 장문의 접근 방식이 몇 가지가 있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그래. 거기 들어봐. 이거는 11월 내년에 11월 시험 볼 때까지 안 잊혀질 거야. 한 번 이미지로 보면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그 가지수를 제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개론서에서는 이걸 12페이지 이상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개론서를 읽으면 안 돼. 개론서를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숲을 먼저 그리고 나서 나무로 들어가야 돼. 장문의 접근 방식은 4가지가 있어요. 짝패로 결과에 대비되는 표현, 과정, 이런 식으로. 결과 중심 접근, 과정 중심 접근, 장르 중심 접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의 결과 중심 접근 방식 안으로 이제 나무로 들어가야 돼. 나무. 이러한 것이 체계적 정리야, 체계적 정리. 근데 이것이 교육 과정 또는 아니면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맵화 시켜야 돼. 근데 작년에 제가 학생들한테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 2월 제 기본 이론반에 있는 수업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한 11월 말 정도에 가가지고 했냐고 제가 물어봤었어. 현관생들한테. 예를 들자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아? 몇 명? 3명은 정말 많이 했는 거야. 1명이야, 1명. 왜냐고? 수학의 정석 앞부분처럼 1주차, 2주차의 화법 부분은 맵을 만들다가 2월 마지막 주차의 장문 영역은 아예 없어. 4주차 이후부터 없어. 그러니까 미완성된 채 11월을 맞이한 거야. 근데 그 1명은 그 맵을 책에다 한 게 아니라 태블릿. 왜 태블릿에 프로그램 깔 수 있잖아. 거기에 계속 기입을 했어. 근데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했더니 4개월. 아니 1, 2월 달에 수업을 진행할 때 계속 넣죠. 시간이 걸린대. 그리고 3, 4월 달도 교육과정반을 할 때도 맵으로 만들었어. 근데 맵을 못 만들었어, 교육과정은. 그래서 1, 2월치만을 완성시키려고. 그리고 이 학생이 7월 이후부터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맵만 보는 거야, 이제. 제 교재도 없어. 맵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게 체계적 정리고 자동화하고 내면화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 맵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내가 준 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도를 높이면 되겠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해했어요? 6월 달까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맵 만들 때. 이 맵을 만든 건 이제 제 조교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수강생 한 명은 자기 스스로 맵을 만들었고. 2명 다한테 물어봤었어. 맵을 만들 때 시간은 걸리지만 효과는 어땠느냐. 만들 때 드는 시간이 기능의 숙달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려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는 한 3번, 4번 정도면 작동시킬 수 있어. 익숙해져. 근데 이걸 여기다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다 그렇게 개념의 가지치기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범주죠. 범주. 개념과 개념과의 주종 관계를 짓는 분류의 틀들을 4개월 동안 맵을 만들면서
개념 간의 관계 짓기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주소 찾기가 가능한 거야. 효과가 크다. 다만 시간이 엄청 많이 드니까 상반기 때 해야 돼. 하려면. 그리고 이제 맵은 제가 도표는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만드시면 돼. 결론 11쪽.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 몇 권 있다고? 6권 있어. 화법독서 장문. 개론서 6권. 혹은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몇 개가 정도가 있다고? 2022 교육과정까지 하면 7, 9, 12, 15, 22. 5개. 6권의 개론서와 5개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을 알고 대략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인출을 연습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성공한다. 뭐가? 국교론이. 이제 국교론 하나만 끝났어. 우리 전공 과목은 몇 과목이에요? 3과목이잖아. 국교론만 있는 게 아니지. 뭐?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는데 그중에 국교론 하나만 지금 한 거야. 국교론 하나만 한 과목만 있다면야 할만해. 할만해 정말. 근데 문제는 주어진 24시간 동안 전공 과목 3과목과 그 다음 무슨 과목?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과목도 문학의 전공 안에서 영역이 또 달라지죠. 현대 시소설, 고전, 산문시가, 문법도 영역이 달라지죠. 그것들이 폭이 넓어. 거기에다가 깊이는 또 워낙 깊어.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가 아니잖아. 깊이도 워낙 깊고 폭도 넓고 이걸 1년 안에 할 수 있을까? 오케이. 할 수 있어. 커리만 따라오자. 이해했어요? 그 다음 이제 문학을 말씀드릴게요. 12쪽의 문학. 자. 끝! 문학의 학습법은 없습니다. 그 좋다는 명약들이나 보약들을 그렇게 많이 우리 수강생들이 처방받았는데 비타민C, 아로나 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쌍화탕, 무슨 보전탕 같은 그러한 명약들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처방이 없어. 문학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 수험생들한테 문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 합격한 학생한테. 합격한 학생한테. 문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뭐 봤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리정연한 답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N수야, N수. N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3수, 4수, 5수 이상일 거야. 만약 초수나 초수 같은 재수생이 합격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합격 수기를 써달라고 하잖아? 절대 안 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자기 정보를 공개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예,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요. 특히나 문학은. 특별하게 내가 이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문학 공부를 한 건 없는데? 그럼 없으니까 합격 수기에 못 적는 거야. 난요, 무슨 출판사에 나오는 현대시 교육론은 3회독 했고요. EBS 수능 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EBS 시리즈도 10권을 봤고요. 이런 합격 수기는 N수생한테 나오는 거야. 그게 처방책.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없어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왕도가 없는 거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문학의 효과적인 방법인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문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문학도 국교론처럼 개론서가 있긴 있어.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 일단 그 문학 개론서는 읽어야 돼. 문제는 국교론 개론서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학 개론서 읽는 것도 똑같이 어려워요. 자, 300페이지 분량을 3주 안에 내가 읽었어. 오케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교론은 개념이나 용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문학은 예를 들어 봅시다. 화자 알아 몰라? 비유 알아 몰라? 편집자적 논평 알아 몰라? 다 알고 있는 거야. 개념이나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 작품만 좀 몰라. 근데 내가 이 개론서 읽고 이 작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국교로는 내가 읽은 이 개론서의 이 개념인 텍스트 구조의 유형이 나올 것 같다 하면 나와. 그게 나온다고. 근데 문학은 내가 이 개론서 읽는데 화자 쪽을 읽고 있는데 화자의 수선화라고 하는 시가 있네? 와, 재밌어. 근데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개론서 읽는 것도 무엇을 읽어야지? 개념을 내가 파악하려고 개론서를 읽어야 할까? 아니면 거기 개론서에 나오는 작품을 파악하려고 내가 개론서를 읽어야 할까? 개념은 예를 들자면 다음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이런 게 임용 문제야? 아니야. 아니야. 화자의 정서는 물어봐. 근데 문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이육서의 교목에서의 화자의 태도는 시마다 달라. 정서와 태도가. 이해했어요? 국어경로는 스키마의 기능은 4가지라면 개론서마다 다른 게 아니거든. 똑같거든. 어떠한 자료가 주어지는 간에 기능이 4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시마다 달라. 그러면 작품마다 내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외워야 돼. 작품마다. 그러면 내가 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맞을 걸 각오하고 시 몇 편을 공부하면 될까? 400편. 그런 게 있어. 현대시 400 해설. 400편의 시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내가 외웠어. 나온다는 보장 있어? 없어! 나오더라도 기억된다는 보장 있어? 없어? 없어! 왕도가 없는 거야, 왕도가. 개론서를 보는데 개념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개념은 나와, 화자의 정서와 태도. 문제는 작품마다 다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어떻게 내가 한단 말인가. 그것도 현대시만 해도 지금 몇천 편인데. 그나마 그래도 고전시가는 다행이야. 왜냐고? 상고시간은 3편밖에 없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안 물어봐. 왜 물어봐? 3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작품 수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것도 통용이 안 돼. 근데 그렇게 작품의 양적인 측면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수능을 공부할 때 저 작품 많이 몰라요. 그리고 EBS 문제 풀기에는 조금 문학적 지식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프린트물 해준 게 있어. 그게 뭐죠? 천재 해법 14종에 이렇게 페이지를 프린트를 해줘. 그런 게 일종의 수능 자습서라고 부르죠. 그런 자습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내가 좀 알고는 있어 정도는 공부한 적이 있어. 문제는 그럼 내가 그러면 수능 자습서를 지금 봐야 되나? 자, 본다고 해봐. 몇 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수능 자습서가? 4권이 있어, 4권.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가 몇 편이 수록된 줄 아세요? 적어도 200편 이상이야. 그럼 이 4권을 언제 다 봐? 한 4개월 거쳐서 4권을 다 본다고 하자. 그럼 이거 내 머릿속에 남나? 그래서 왕도가 없어. 개론서 보는 것도 그래. 수능 자습서 보는 것도 그래. 그래서 생각한 N수생들은 할 게 없잖아. 왜 할 게 없어? 개론서 봤어. 다 밑줄이 쳐져 있고. 자습서도 봤어. 다 밑줄 쳐져 있고 내가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객관식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 그래서 이 N수생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EBS 문제집 푸는 거야.
수능 완성, 엔제 뭐 이런 거, 특강 뭐. 그리고 이제 이런 EBS 수능 문제까지 다 풀잖아. 수능 기출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연합평가 평가원 모의고사도 풀어. N수생들이 하는 일이 그거야. 그리고 그 합격 수기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적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효과적이었냐 물어보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 이렇게 효과성이 없으면 국교론처럼 개론서 보고 교육과정 보고 정리만 하면 될 건데, 문학은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 일단 작품 공부는 해야 돼. 문제는 작품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 자습서에 있는 작품을 내가 쭉 읽고 이해하고 정리한다? 오케이. 그렇다 치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예를 들면 슬퍼하되 슬퍼하지 않는다. A 불비. 이런 것들을 내가 수능 자습서 봤다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역설도 있을 것 같고 반어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나보기에 껴 가실 때는 내가 꽃을 뿌린다라고 하는 점에 비춰보자면은 그렇게 고이 보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이 반어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수능 자습서 봤다고 하자. 문제는 그러한 수능 자습서의 논점과 관점으로 임용 문제가 나오냐 이거지.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작품론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수능 자습서에 실려있는 그 집필자의 관점으로 출제자가 물어보느냐 이거지. 안 물어봐. 그러므로 작품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 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광수의 무정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문제는 이광수의 무정의 한 부분을 주고 나서 이 부분에 나타난 주인공의 성격을 소술할 것을 요구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광수의 무정을 공부를 해봤어야지 내가 그것을 도출하지. 자습서에서도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특정 장면에서 인물의 성격을 지금 도출을 하래.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작품론은 작품에 대한 이해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런 작품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 작품론의 집필자의 관점을 읽어야 돼. 이게 중요해. 이 작품을 해설한 해설자의 입장이나 관점을 읽어야 돼.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관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의도야. 출제자는 이 작품을 그렇게 보고 싶다는 그 의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론 공부하기 위해서 저 이번에 개론서 샀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이 개론서에는 시가 250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250편에 작품 해설이 잘 붙어 있어서 제가 그거 읽으려고요. 오케이! 근데 그 개론서 집필자의 관점으로 투영된 작품론일 뿐이야. 아셨죠? 그건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개론서 집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중요한가? 아니야. 임용시민에서는 누구의 의도와 관점이 중요해? 그렇지.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이 중요하지. 그 개론서를 집필했던 분이 출제자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작품을 냈을 때 그 의도와 관점은 맞아떨어질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15쪽, 16쪽에 나오는 거야. 고전시가. 15쪽에 2019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가 있는데 이 기입형 문제의 출제 근거가 되었던 개론서가 있어. 근데 그 개론서에 정답이 딱 있어. 그 정답은 16쪽, 17쪽에 밑줄 쳐진 부분에 있어. 야, 이것은 이 개론서를 그대로 갖다 복붙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야. 맞아. 이 개론서의
요 안민가에 대한 작품론을 집필했던 집필자가 실제 출제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낸 거야. 그래도 이건 운이 좋은 거지. 왜? 왜 운이 좋아요? 내가 읽었던 개론서의 집필자가 그 개론서의 집필자의 관점과 의도를 내가 읽었었는데 그 집필자가 출제자가 돼가지고 그대로 냈으니까. 맞죠? 근데 이런 운을 한 번 정도는 바랄 수 있는데 더 이상 바르면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품론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오케이, 알았어. 당신은 이 작품을 그렇게 본다는 거군. 그 정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마다 얼마나 많은 작품에 대한 그 출제자의, 집필자의 관점에는 의도가 달라질 거야. 맞죠? 그래도 선생님, 네. 그래도 우리가 이광수의 무정 아니면 뭐 제망매가 고전 시가에 하게 되면 흔히들 보편타당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편타당한 관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 보편타당한 관점이 바로 수능 자습서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 자습서는 누구나도 다 알만한 보편타당한 관점 정도만 제공해 주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가보자면 수능 자습서보다는 교과서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에 교과서의 해석이 뭐냐? 그건 보편타당한 거야. 아니, 교과서는 누가 집필해요? 교수님이야, 교사야? 선생님, 교수님들로 돼 있다고요? 교수님이 직접 집필을 하지 않아요. 감수, 책임 집필. 그러면 이야기의 얼개와 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집필했을까? 이 단어는 현직 교사야. 근데 현직 교사는 이 작품에 대한 현직 교사의 관점을 여기다 투영한다고? 교과서를 집필할 때? 아니야.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겠죠? 근데 자기가 대학원 다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관점을 여기다 집어넣을까? 안 돼. 그러므로 가장 보편타당한 관점은 교과서. 교과서에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지? 이거죠. 맞죠? 그리고 교과서를 뛰어넘는 건 아닌데 활용하여 이 작품이 교육 현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르쳐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연합평가 문제예요. 연합평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연합평가가 뭔데? 각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혹은 부산교육청, 그죠? 각 교육청별로 책임적인 교사들에게 책임 집필을 요구해서 해년마다 2번 혹은 3번씩의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평가를 해. 일제 평가를 해. 고1, 고2. 고3은 매월마다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고3은. 근데 이제 매월 평가는 고3 같은 경우에는 가령 6월하고 9월은 평가원에서. 나머지 예를 들면 처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교육청. 근데 고1, 2는 매월마다 평가하는 건 아니야. 보통 4월, 7월, 10월, 9월 뭐 이 정도야. 한 4번, 3번에서 4번. 근데 그 고1, 2 연합평가에서 이제 작품이 나왔고 그 해당되는 작품에서 물어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보편타당한 거야. 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연합평가는 지금 서울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이 낸 문제이지만 저기 제주도에 사는 송원영이도 문제 풀잖아. 내가 그 서울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지만 그래서 보편타당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안 돼. 그러므로 교과서와 교육청 연합평가. 이 N수생의 합격 수기에 흔히 등장하는 게 요거야. 개론서도 봤어. 수능 자습서도 봤어. 효과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엔 간 게
교과서 수록 작품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는가? 그 다음 연합평가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어보는 거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엔 교과서에 실려있는 무정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다는 게 중요하고 이번 고2 7월달 연합평가에서 무정이 이러한 관점에서 물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작품론 공부야. 내가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알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서는 그 관점으로 접근했어. 이광수의 무정이 장편소설이에요. 300페이지가 넘는. 근데 미래엔 교과서는 앞부분에만 주목했고 제약사 교과서는 중간 부분만 주목하고 연합평가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에 주목해. 우리 임용 문제는 그 후반부에서도 요만큼의 지문에 주목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도산 12국이 몇 수야? 12수야, 12수. 12국이니까. 근데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1357만 실려 있어. 근데 이번에 도산 12국은 2468로 나왔어.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연합평가 때는 1348로 나온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시 여기더라라고 하는 그 집필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임용 출제자의 관점과 의도를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집필자는 그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구나. 이 출제자는, 이 연합평가 출제자는 이 작품을 이와 같은 식으로 중시 여기는구나. 이게 공부한 거야, 이게. 이게 문학 공부한 거야. 그러므로 문학 공부에 학습법이 있는가? 없어, 왕도는. 근데 효과적인 학습법은 있는가? 있어. 뭐가 효과적인가?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의도와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 아니면은 연합평가에.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지금 다 핸드폰 꺼내봐. 핸드폰 꺼내봐. 알라딘의 교보문고 검색해 들어가. 아니면 그냥 뭐 네이버 뭐 지식 검색. 보세요. 검색해봐. 검색해보세요. 좀 쉬려고 제가. 힘들어. 검색했어요? 출판사가 뭐로 나와요? 현대시 작품론이 뭐라고요? 사회평론. 고전시가 작품론은요? 안 떠요? 둘 다 사회평론이에요? 고전시가 작품론? 이상하다. 창비 아닌가? 창작가 비표? 아닌가? 아니고 사회평론이야? 오케이, 그럼 둘 다 사회평론. 혹시 고전시가 작품론의 그 대표 필자가 누구예요? 염은열. 네네. 네. 유수열. 네네, 맞아요. 현대시 작품론의 대표 필자는요? 윤현탁. 몇 분이에요? 많죠? 네. 그래요. 자, 이제 잘 검색했고요. 자, 이분들이 대표적인 사범대 교수님이자 수능 출제자이자 임용 출제진이야. 여기 안에서 그냥 운 좋게 들어가시면 아까 안민가 고전시가 작품론에서 나왔거든요. 운 좋게. 이 작품론의 개론서는 누구든지 다 봐. 임용 생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그 집필자의 관점이나 의도 하에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됐어요? 가격은 얼마씩이야? 아, 비싸다. 그래서 사야 돼. 그래서 적어서 사야 돼. 조금 쉬었다가 이거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수업을 끝마칠게요. 조금 쉬.